미스터리 사건 진행하는 신지우입니다. 약 55년 전인 1963년 5월 1일이었어요. 일본 사이타마현의 사야마시에서 부유한 농부이자 구청장의 넷째 딸인 나카타 요시에가 살고 있었죠.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이날이 생일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자 친구들에게 생일이라며 일찍 가봐야 한다면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집에서는 정작 특별히 요시에의 생일 축하를 할 계획은 없었다고 합니다. 요시에는 집으로 가는 길에 학교 근처 우체국에 들러서 1964년에 열린 일본 도쿄올림픽 기념 우표를 예약한 뒤 집에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날 오후 3시 20분쯤 평소 요시에와 잘 아는 사이였던 N씨는 학교 통학로와 정반대인 철도 가드레일 쪽에서 요시에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N씨 외에도 요시에를 본 사람은 2명이나 더 있었어요. 목격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시에는 집에 이날 돌아오지 않았고요. 가족들은 비까지 오기 시작하자 딸이 걱정됐습니다. 2시간이 더 지났어요. 6시 50분이 되자 동생이 걱정된 25살의 큰오빠가 차를 몰고 학교와 친구 집을 돌며 요시에를 찾아봤지만 행방을 알 수가 없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동생을 찾으러 나갔던 오빠가 포기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10분 뒤 7시 40분쯤이 됐는데 집 문틈 사이로 흰 편지 봉투 하나가 끼워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날은 비가 오고 있었죠. 그럼 이 편지 봉투가 젖어 있어야 하는데 마치 방금 전에 누가 두고 간 것처럼 깨끗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봉투를 열어본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봉투엔 아이를 살리고 싶거든. 내일 자정에 여자가 돈 20만 엔을 들고 사노야라는 술집 문 앞에서 기다리라고 써있던 겁니다. 이웃이나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면 아이는 죽게 될 것이며 자신은 공범과 함께 차로 갈 것이니 반드시 여자 혼자서만 돈을 들고 와야 한다고 했어요. 납치 협박장이었던 겁니다. 이상한 거는 요시에가 타고 왔어야 할 자전거가 편지봉투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선 계속 요시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찾아왔다면 인기척이 있었을 거예요. 눈치챌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다른 사람이 집에 찾아온 것을 본 적이 없었고요. 아무 인기척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녁 7시 50분이 돼서야 오빠가 파출소에 동생이 납치됐다며 비밀리에 신고를 했고 파출소는 사야마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이 사이타마현 경찰본부로 이관됩니다. 드문 경우죠. 왜 사건이 발생 지역인 사이타마 경찰서 선에서 끝나지 않고 본부까지 이관됐는지 궁금한데 알려진 바는 딱히 없습니다. 아마도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경찰이 본부에서 직접 지휘해야 되는 생각에 넘겨줬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이타마현의 경찰 본부가 긴급 유괴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 체제를 편성하게 됩니다. 요시에가 안전하게 돌아왔고 경찰은 성공적으로 범인을 검거했는지 궁금해지죠. 이번 이야기는요, 일본 범죄 역사상 최악의 엔자이 사건으로도 유명하고요.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날 자정이 되자 협박범들의 지시대로 둘째 언니가요, 위조 지폐 20만 엔을 든 채 약속 장소인 이 사노야 술집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경찰관 40여 명은 주변에 잠복해서 범인이 나타나면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범인이 둘째 언니를 발견했어요. 접근해 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지 않았고 25m 정도 거리를 둔 채 서로 큰 소리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아마 신원을 확인하는 것 같죠.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경찰이 어떤 사건 지시를 위해 이 둘째 언니에게 말을 걸었다가 이 장면을 범인이 본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도주하게 됩니다. 경찰이 실수였어요. 놀란 경찰은 도망치는 범인을 뒤쫓아봤지만 끝내 붙잡지 못합니다. 범인을 잡으려고 잠복했을 때 협박장의 지시대로 사노야 문 앞과 차로 가겠다는 이야기에만 집중하느라 도로나 아니면 다른 가게 주변에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거죠. 술집 근처에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도주 경로를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현장에 잠복해서 범인을 기다리던 경찰은
목소리만 들었을 때 40대에서 50대쯤으로 보이는 남성이라고 추정했지만 정작 직접 대화를 해본 이 요시의 언니는 몇 살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범인에 대한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결정적인 체포 기회를 놓친 경찰은 다음 날인 5월 3일 새벽 사노야 부근의 밭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발자국 하나를 찾았어요. 그리고 수색견을 투입해서 냄새를 쫓아가 봤지만 시내 근방에서 더 이상의 추적은 불가능했습니다. 추적에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이때 꽤 중요해 보이는 단서를 얻게 되는데 이곳이 돼지를 키우는 양돈장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요시가 평소 집과 학교를 오가는 통학 동선이었던 거예요. 양동장 주인과 가족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부라쿠민들이었습니다. 부라쿠민이라는 게 일본에서 표현하는 극빈층에 속하는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고 소외된 계층들을 말합니다. 부라쿠민이라고 불러요. 유괴 납치라는 것이 돈을 목적으로 벌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빈곤층이라면 충분히 돈을 노리고 가능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경찰은 용의자를 부라쿠민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어요. 따라서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한 뒤 경찰 45명과 소방대원 45명을 동원해서 이 근방을 수색했고요. 수사관을 추가로 파견해 탐문조사도 실시해봤습니다. 사건의 총지휘를 맡게 된 사이타마현 경찰본부장은 범인을 꼭 찾겠다며 가족에게 약속도 했는데요. 사실 이 약속이라는 게 좀 위험부담이 있죠. 뭔가 의지 표명은 되겠지만 함부로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사실 수사라는 게 가능성을 좁혀가는 과정인 건데 함부로 이렇게 장담하는 이런 약속은 좀 쉽지 않은 행동이에요, 경찰 입장에서. 하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던 이유가 이 사건 2달 전인 1963년 3월에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같은 지역에서. 이때 사건 정식 이름이 요시노부 유괴살인 사건이었어요. 범인에게 그 당시에 아이 몸값, 준비한 몸값도 뺏겼고 피해자도 사망하게 되면서 실패한 수사였던 거죠. 이때 경찰을 불신하는 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찰의 이미지를 좀 돌려놔야 될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수처럼 느낄 수도 있는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요. 반드시 해결하려고 했던 경찰은 이 수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카타 요시에가 실종된 지 3일 만인 1963년 5월 4일 사건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본부가 만들어졌고 이 지역에 경찰병력 165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첫 수사가 있던 날 10시 30분쯤에 안매장된 시신을 찾아냈죠. 시신을 확인해 보니 3일 전에 실종된 요시에였습니다. 범인을 찾고 피해자를 구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었겠지만 결국 며칠 만에 사망한 채로 피해자가 발견됐어요. 요시의 사체는 실종 당일과 다음 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면은 엎드린 채 매장돼 있었고요. 비가 오니까 땅이 파이면서 드러났던 것 같아요. 범인이 눈을 가려놨는데 얼굴 밑에 비닐이 한 장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등 뒤로 묶여 있었고요. 목과 발목이 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특이한 건 머리 위에 무거운 돌이 올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부검은 피해자 집에서 실시됐어요. 특이하게. 법의학자들이 나카타 요시의 사인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이며 죽기 전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렸습니다. 중요한 게 성폭행이 아니라는 거죠. 성폭행이라는 표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몸에서 저항의 흔적이 없었고 상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폭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특이한 상처들이 있거든요. 성폭행 과정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체내에서 정액도 발견됐습니다. 검사 결과 B형이었어요. 그 외에도 요시의 위에서 반쯤 소화된 음식물이 250ml 정도 남아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식사한 지 아마도 2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양인 거죠. 윗속의 음식을 보니까 감자나 어떤 양파, 콩, 밥, 당근 외에 토마토들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실종 당일 오후 12시쯤 학교에서 조리 실습이 있었는데 이때 카레라이스를 해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용물들이 대략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토마토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요. 그 전과 후에 토마토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요시에가 사망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은 되지 못했지만 뒤통수에 그 둔기로 가격당한 상처가 있었어요. 아마 생존했을 때 범인이 공격해서 만들어진 상처로 보였습니다. 부검 결과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은 범인과 요시에가 만나서 성관계가 있었어요. 이때 성폭행은 아닌 흔적들이었습니다. 그 뒤에 둔기로 뒤통수를 공격해 기절시킨 후 목을 졸라 살해했던 것 같아요. 경찰은 2개월 전 발생한 아동 납치 사건에 이어서 여고생 유괴 사건까지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여론의 압박을 더 심하게 받았고요. 이 부담감을 느낀 경찰청 장관이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이 더 지나요. 사건 발생 5일째인 6월 5일 경찰견이 반응을 보였던 곳 그 근처에 양돈장이 있었죠. 범인이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이곳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사건 당일 수상한 사람이나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지 물어봤는데 양돈장 주인이 한 말이 심상치 않아요. 평소에 쓰던 삽이 며칠 전에 없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요시에 시신은 묻혀 있었으니까 만약에 이 삽을 훔쳐갔다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양돈장이 사나운 도사견이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외에 웬만한 사람들은 근처에 접근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날 개가 짖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었으니까 아마도 이 양돈장에 자주 왔다 간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겠죠. 연결해보면 도사견의 경계를 받지 않으면서 삽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따라서 범인은 이 양돈장 관계자 중 한 명일 것으로 용의자가 좁혀졌어요. 그런데 같은 날 피해자 집에서 일을 하던 오 씨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날 신혼집에서 농약을 마시고 우물에 뛰어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오 씨도 사건 당일 무슨 일을 했는지 조사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 씨의 체내에서 발견된 정액과 동일한 B형 남성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봤을 때 좀 자신이 용의자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 부담감이나 죄책감으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러자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고 유서도 없이 목숨을 끊었다는 거죠. 요시의 사건 뒤에 주변인이 갑자기 죽어서 수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경찰들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에 관련이 있을 만한 징후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수사가 더 없었고요. 그냥 단순 자살로 처리됐다는 겁니다. 5일이 더 지났어요. 5월 11일 됐습니다. 요시에가 발견된 곳 근처에서 삽이 발견됐어요. 시신 근처에서. 삽자루에는 정체불명의 기름이 바르져 있었는데 이 기름 성분이 확인은 안 됐습니다. 대신에 이 삽날에 묻어있던 흙과 요시에가 발견된 현장 흙 성분이 동일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조사 중인 양돈장에서 사라진 삽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 이 삽을 가져간 사람이 범인이 됩니다.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때 이상한 일이 한 번 더 발생하죠. 요시에가 사라진 날 저녁에 사체 발견 지점 근처 숲에서 수상한 인원 3명과 차량을 봤다는 목격자 T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 조사 후에 칼에 찔려 사망한 채로 발견됐어요. T씨의 주변 사람들은 자신이 목격자였을 뿐인데 반대로 범인 취급을 받았다며 억울하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결백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가능하죠. 그런데 이 T씨의 몸을 살펴보니까 자해로 생기는 주저흔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과감하게 찔렀다는 겁니다. 상처의 모양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자살로 보기 힘든 의문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번에도 자살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수상한 일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수사 진척이 조금씩 있었고요. 사건 발생 3주 만인 5월 22일 경찰은 양돈장 근처에 사는 주민 중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을 결국 지목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살해 혐의로 잡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루 정도 근처에서 관찰하다가 범인으로 보인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고요. 우선 폭행과 의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하게 됐어요. 이 용의자는 24살의 이시카와 카즈오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이시카와 카즈오라는 남성은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를 5학년까지만 다녔고요.
학교를 다니던 와중에도 다른 집 아이들을 돌보면서 돈을 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자 대기업 과자 공장에 취직한 적이 있었지만 오래 다니지 못했어요. 그리고 요시에가 시신으로 발견된 그 근처 양돈장에서 1963년 2월까지 사건이 벌어지기 2달 전까지 형의 건축 일을 돕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은 양돈장 근처에 사는 사람 중 왜 하필 이시카와 카즈오를 체포했던 거냐는 거죠. 충분한 근거가 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이 양돈장 근처에는 총 21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형 혈액형을 가진 남성이 이시카와밖에 없던 거죠.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를 잡는 데 성공했어요. 사건은 한 달을 넘기지 않고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시카와를 체포한 경찰은 3주에 걸쳐 강도 높은 신문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 이시카와가 사는 집을 수색했는데 별다른 살해 증거를 찾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범인이 현장에 남긴 발자국과 이시카와의 발자국은 크기나 모양이 달랐거든요. 어딘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시카와 측 변호사는 보석을 신청했어요. 이게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풀려나긴 했지만 경찰은 다시 강도, 강간,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서 체포했죠. 결국 이시카와는 3일 만에 자신을 포함한 3명이 요시에를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는 자백을 합니다. 하지만 부검 당시 요시에는 성폭행이 아니라 성관계가 있었다는 소견이 나왔죠. 요시의 유류품을 숨겨놓은 장소도 직접 경찰에 그려줬다고 합니다. 이 약도대로 따라가서 수색해 보니까 정말 유류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백 4일 만에 이시카와가 사실 공범은 없었고 자신이 혼자 저지른 범행이라면서 진술 내용을 번복합니다. 그러면서 요시에가 가지고 있던 만년필과 손목시계를 어디에 숨겼는지도 자백했는데 이틀 뒤에 자신의 집에서 모두 발견됐어요. 이렇게 보면은 모든 정황들이 이시카와 카즈오를 범인으로 가리키는 것 같죠. 이 정도면 사건 입증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과연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1963년 7월 9일 1심 재판에서 이시카와 카즈오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요. 6개월 뒤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는지 다음 날 항소했죠. 항소심은 1년 뒤에 열렸는데요. 재판에 참여했던 경찰과 검찰들은 이시카와가 감형받을 목적으로 항소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다시 일어났죠. 경찰 조사를 받을 때와 1심 재판에서 자신이 모든 범행을 한 것이다 라고 자백했는데 이번엔 갑자기 그동안 해온 모든 진술들을 번복하면서 요시에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경찰과 검찰이 집요하고 잔혹하게 자신에 대한 강압 수사를 진행했고 자백하면 10년형으로 낮춰주겠다, 감형해주겠다는 식의 거짓 사법 거래를 요청하는 바람에 자백을 강요당했고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다는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이시카와 카즈오와 일본 사법부의 법적 공방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경찰과 검찰은 이시카와를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 그 첫 번째 근거가 궁금한데, 자, 글씨였습니다. 요시의 집 대문에서 발견된 협박장의 필적과 그 표기법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시간을 가리키는 시라는 한자에서 그 윗부분을 보면은 동그라미 쳐져 있죠. 이 흑토를요, 주인 주로 쓰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글자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것을 보고 범인이 글을 읽지 못하고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문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이시카와가 체포되기 전 조퇴 신청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이 히라가나에 츠 발음의 글자를 카타카나의 츠로 썼었고요. 우리말로는 이제 은을 뜻하는 조사, 와라는 발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발음만 같은 다른 글자로 썼다는 것이죠. 이런 걸 근거로 내세운 거예요. 아마도 이시카와가 어릴 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다 말았기도 했고요. 문맹일 확률이 높으므로 이런 글자를 잘못 적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고 곧 협박장을 쓴 범인이 된다는 논리인 거죠. 이시카와를 이렇게 범인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첫 번째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시카와의 집에서 발견된 만년필과 시계 등 유류품들인데요. 이시카와가 약도를 그려줬어요. 이대로 따라가 봤더니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이시카와가 모든 범행을 계획했고 살해한 진범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시카와 변호인이 이 주장에 반박을 했는데요. 손목시계와 만년필, 가방도 발견되는데 이것들이 모두 날조된 증거라고 합니다. 이시카와가 그린 약도에서 유류품인 가방을 발견한 건 사실이지만 요시에가 아버지에게 선물 받았다는 그 가방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모양의 가방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시카와의 집에서 발견된 손목시계는 평소 요시에가 하고 다니던 손목시계와 달랐다는 거예요. 요시에가 가지고 다니던 손목시계는 이 왼쪽에 검은색 시계이고 검찰이 준비한 요시에의 시계라고 준비한 검찰의 증거품은 밝은색 오른쪽의 시계라는 거죠. 다른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순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또 경찰이 발견한 만년필에 들어있던 잉크색은 블루블랙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에가 사용하던 잉크색은 하늘색에 가까운 라이트 블루색이었대요. 경찰이 이시카와의 집을 2번이나 수색해봤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만년필이 어떻게 갑자기 검찰의 증거품이 된 것이며 왜 색은 또 다른 것인가, 이런 식의 또 반박을 했거든요. 이시카와가 문맹인 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협박장에 쓰여있던 글씨체와 실제로 이시카와가 쓴 글씨체는 필적이 다르고, 협박장을 감정한 일본어 학자는 편지에 쓰인 문장과 필적이 이시카와의 일본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렸어요. 이런 근거로 제3의 인물이 쓴 협박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증거품에 대한 반박을 다 하고 있죠. 이렇게 치밀한 반박들이 있었지만 일본 사법부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는데요. 그 이유가 요시에가 차고 있던 시계와 현장에서 발견된 시계가 다른 모델인 것은 단순히 수사관의 부주의로 잘못 기재했을 뿐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만년필도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갑자기 잉크를 교체했거나 원래 요시에가 쓰던 것에 누군가 다른 색 잉크를 넣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2번에 걸쳐 이시카와의 집을 수색했을 때 나오지 않았던 만년필을 발견해 온 것은 수사관이 미처 찾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꼼꼼히 조사해서 얻어낸 결과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주장을 좀 억지로 해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협박장은 이시카와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이시카와가 충분히 신문과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며 14살 때 3개월에 걸쳐서 히라가나와 한자를 배웠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장들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필적은 일본어 학자가 서로 다르다는 감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 재판부는요, 전문가의 감정인데도 전문적인 소견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합니다. 판단이 이상하죠. 결국 이시카와 카즈오는 이렇게 1974년 10월 31일에 무기징역 확정됐고요.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3년간 새로운 증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1977년에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각됐어요. 형무소에 수감된 이시카와는 이렇게 31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1994년 12월 21일에 가석방됐습니다. 형을 다 살았어요. 이시카와 카즈오의 사연을 듣게 된 지원단체들과 변호인단은 명예회복과 억울함을 보상받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재심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50년이 넘도록 모든 재심 청구를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결국 진범은 잡지 못하게 됐고요. 일본 사법부의 고집으로 새로운 피해자가 생겨난 것이죠. 사건이 일어났던 1963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요시의 언니는 사건의 충격으로 몇 달 뒤에 음독 자살도 했습니다. 이시카와가 일본 사법부와 법적 공방을 벌이는 동안 사건의 목격자와 양돈장 주인의 가족이 갑자기 사망하는 등 연속 의문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과 검찰은 이시카와만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확증에 빠져서 연관성을 조사하지도 않고 모두 단순 자살로 처리하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수사를 했던 거죠. 이 사건은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백을 하거나 범인이 나타나도 처벌 못하죠. 진짜 범인을 잡고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긴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이런 사법부의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으로 범인 없이 피해자만 남는 사건들이 있다는 거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가능성을 염두한 수사가
돼야 합니다. 이시카와 카즈오는 아직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재심 청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정말 이 사건의 범인인지 아니면 사법부의 실수로 만들어진 억울한 피해자였는지는 이 사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내용은 1963년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일어난 요시의 납치살인 사건과 억울한 피해자인 이시카와 카즈오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